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남대문 시장에 장 보러 온 김원태라고 합니다. 저도 담배를 한 20년도 피다가 끊은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몸에 안 좋은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흡연자는 자유의지로 담배를 피우게 되지만 그래도 담배를 만드는 제조회사 입장에서 일정 부분 책임은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독성이 첫째는 강하고 아무래도 몸에 안 좋은 거는 확실하니까 질병이 발생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담배 제조회사 입장에서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었습니다. 담배 제조사가 소송에 휘말렸죠.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시장의 소리는요. 남대문 시장에 장 보러 나오신 김원태 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담배 이제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Yes or No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과서 지침,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7434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예스입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도 자식에게 도둑질을 가르치지는 않는 법인데 일본의 미래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장차 우리나라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8644님은요. 모든 일을 급하게 처리하면은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지만 성급한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네요. YTN 스마트폰 앱이죠.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그리고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잠시 뒤에 대학 등록금 문제, 반값 등록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네, 먼저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훈남, 꽃미남이라고 해서 항상 인기가 많은 선수죠. 배드민턴의 이용대 선수. 이 선수가 왜 갑자기 도핑 논란에 휘말렸어요? 예, 오늘 갑자기 나온 소식인데요. 대한 배드민턴 협회가 이 국제 배드민턴 연맹 BWF가 지난 23일에 이용대 그리고 또 다른 그 대표 선수인 김기정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향후 1년 동안 국제 대회에 출장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도핑 때문인데요. 이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검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이게 어떤 선수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배드민턴 협회의 행정 실수가 굉장히 큰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배드민턴 협회가 이 선수들의 소재를 분기마다 이 국제 이 관련 시스템에 입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입력을 하면 세계 반도핑 기구 와다가요. 여기 있는 정보에 따라서 이 불시에 선수들을 찾아가서 약물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에 배드민턴 협회가 선수들의 소재지를 태능 선수촌이라고 적어서 제출을 했는데 네. 와다가 방문을 했을 때 선수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고 또 9월에도 배드민턴 협회가 소재지 입력 날짜를 놓치는 바람에 이 소재지 입력이 아예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이 와다가 다시 한번 태릉선수촌에 왔는데 이때 이용대와 김기정 두 선수만 전주에서 이 대회에 참가 중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게 세 차례나 이어지면서 삼진아웃 제도로 1년간의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진 건데요. 배드민턴 협회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대와 김기정은 억울하게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스포츠국제재판소에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징계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대 선수가 9월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가 불가능하고요. 한국 배드민턴 메달 전선에도 역시 이상이 생깁니다. 네. 협회는 자신들이 잘못한 거는 사과를 전혀 안 했나 봐요. 항소 얘기만 하고요. 공식적으로 사과는 했습니다. 만약에 이용대 선수가 이 아시안게임에 참가를 못하게 된다면 이 배드민턴 협회 전무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참 송구하게 생각한다. 이런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사실 행정 실수로 선수들이 도핑 징계를 받는다는 거는 네. 좀 어이가 없네요. 문제가 네. 있어 보이죠. 예. 네. 자,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그래도 박지성을 직접 만나겠다. 이런 내용의 말을 했네요. 예, 대표팀이 현재 미국에서 전지훈련 중인데요. 오늘 그 LA에서 훈련을 마친 뒤에 홍명보 감독이 현지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홍 감독이 월드컵을 앞두고 박지성 복귀 여론이 계속 나오면 대표팀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전지훈련 끝나는 대로 3월 안에 네덜란드로 가서 박지성 직접 만나서 복귀설 마무리 짓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 감독이 이달 초에 박지성을 직접 만나서 얘기 듣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박지성이 대표팀에 돌아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언론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굉장히 일파만파로 커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박지성 선수 지난주 이 네덜란드 현지 인터뷰에서 대표팀 복귀 의사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홍 감독 역시 이번에 박지성 만난다는 게 박지성 설득해서 대표팀에 부르겠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이번에 공식적으로 만나서 더 이상 박지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또 역시 홍 감독 박주영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요. 박주영은 박지성하고 상황이 다르다. 이 월드컵은 최고 선수가 가야 되는데 경기 뛴 지 오래된 선수를 택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을 역시 했습니다. 박주영 선수 현재 아스날에서 출전 기회 전혀 잡지 못하고 있고요. 다른 팀으로 옮기는 이적 협상도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시내 곳곳에 정체거리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 녹천교 부근에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수락지하체도 이전부터 정체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군자교 이후로 성수 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도 성수 분기점에서 창동교까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앞서 성수대교 부근에 사고가 있었는데 사고 처리 끝났습니다만 여파 때문에 잠실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여의도권까지 양방면 속도로 못 내고 있고요. 나란히 가고 있는 강변북로도 가양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양방면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그리고 나란히 가는 안양천길까지도 양방면 전 구간 속도로 못 내고 있고요. 그 밖에 신촌로가 충정로역에서 창천 삼거리까지 전 구간 정체거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는요. 대학 등록금 문제, 반값 등록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이달부터 대학마다 등록금 책정을 위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대학들이 일단은 등록금을 인하하고 동결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속 내용을 보면요. 사실상 명분만 있고 실속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경기대 김규상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이제 대학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등록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등록금 심의위원회, 줄여서 등심이라고 하죠. 근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용지물이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 대부분 대학 등심위 자체가 좀 정부에서 등심위 책정에 학생들과 학교가 같이 논의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좀 설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렇죠. 네, 대부분 대학교에서 등심위 구성에 대해서 학생들의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법적으로 10분의 3 이상만 넘으면 네. 등심위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도 등심위가 책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네. 네, 이런 이화여자대학교나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가 좀 학생들의 숫자가 적어서 학교 측 인사만으로도 이런 등록금이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네. 중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등심위의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이 등심위 자료가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여러 권이 있는데 예. 주지 않고 열람만 하게 해서 학생들이 그 등심위 중간에 필기를 해야 하고 네. 또 그 등심위 책정 바로 전날에 자료를 줘서 학생들이 비전문가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등록금에 대한 논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등으로 굉장히 학교 측에서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학생 측 위원들이 등심위에 참가를 안 하고 또 불참을 해도 이 등록금 책정이 될 수 있게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이유. 두 번째는 자료를 그냥 제대로 충분하게 볼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지적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생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법적으로 학교와 학생 측의 등심위원들이 동수가 되도록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등심위 자료 열람에 있어서도 학교가 그 바로 전날이나 바로 좀 급박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등심위를 시작하면서 함께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회장께서 속해 있는 경기대의 경우에는 등록금이 책정되었는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그나마 제대로 등심위 네, 등록금 심의위원회. 네네.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라서.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네. 학생들한테 등록금의 자료에 대해서 네. 좀 사전에 많이 주고 좀 자세하게 주고 원하는 자료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몇 안 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른 학교들이 오히려 자료를 뭐 갑자기 줘서 제대로 복잡한 걸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자, 대학들이 여러 학교에서 이제 재원이 없어서 뭐 등록금 인하를 대폭으로 하지 못한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대학들이 대학의 법인들이 적립금을 쌓고 있습니다. 이 적립금이 등록금을 내면 그 등록금만큼 네. 학생들이 교육으로 환원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예. 대학들은 이 등록금을 학생들 교육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재단에 돈을 축적시켜서 적립금을 축적시키는 그런 용도로 등록금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축적해서 뭐 하고 있죠? 네네. 적립금을 축적해서 뭐 하죠? 적립금을 축적해서 뭐 자기들 뱃속을 채우거나 아니면 자기 개인 사업을 하겠죠. 네. 네, 또 그렇고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놓고 은행에 돈을 빌려서 법인의 사업을 사용하는 등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네네. 경기대학교 역사에서도 비리재단이 있었는데 네.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좀 자기의 사업에 이용하는 등 좀 많이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대 김규상 부총학생회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과연 대안은 없는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라는 단체의 이은경 연구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달이 이제 등록금 책정 기간 아니겠습니까? 예. 예, 다음 달이면은 또 확정이 돼서 이 대학생 학부모를 가진 분들이 이제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어질 것 같은데 지금 학생들 또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 우리나라 등록금 부담이 너무 큰 거죠. 사실은 살 때 등록금이 평균 가계소득 대비 17% 정도나 되기 때문에 가계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문제인데 실제로 대선 때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그래서 대학 부담을 낮춰주겠다라는 정책들을 기대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게 거의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더 많이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학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학 내에 있는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줄여서 등심이라고 하는데 위원들의 수도 그렇고 또 자료 제공도 그렇고 공정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일단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12년 같은 경우에는 한 90%에 달하는 대학이 한 3번 미만으로 회의를 했고요. 단 1회만 해서 통과를 시킨 경우가 50%가 넘습니다. 단순히 이제 형식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등록금위원회에서 등록금 인하 효과를 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뭐 등록금의 정확한 원가 산정, 대학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회계나 이런 처리는 투명한지를 놓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몇 년 좀 올렸다 싶으면 올해는 동결 아니면 다른 데 전체 눈치를 봐서 올해 경제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뭐 약간만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등록금을 어떤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봐야죠. 네. 자, 대학에서는 또 나름대로 설명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를 대폭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재원을 등록금으로만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학이 그러니까 대학 운영의 한 60%를 등록금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예. OECD 평균은 이거보다 한참 낮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재단이 좀 튼튼하거나 재산이 있거나 이렇더라도 적립금을 많이 따두는 데가 있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제 김영삼 정부 때 대학 자율화를 하면서 너무 어떤 기준이나 재산 규모라든지 재단 법인의 규모에 맞지 않는 이런 부실 대학을 많이 허가해주면서 실제로 대학이 취약한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결합이 돼 있는 거죠. 실제로 재원이 취약한 곳이 있고 그다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익 등록금만으로 이제 대학을 운영하는 이런 대학들이 있는 거고. 네, 그렇군요. 자, 재원 가운데 이제 적립금 언급해 주셨는데 전국에 있는 사립대학의 적립금을 모두 더해 보니까 무려 1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 돈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부터 문제거든요. 처음에 예산을 수입을 낮게 잡고 지출을 높게 잡아서 실제로는 많이 이제 흑자를 내는 구조로 예산을 책정을 하고 그걸 이제 적립금으로 주는데 이 문제가 이제 사용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거든요. 일단 건축 적립금이라고 하는 뭐 부동산 매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한 45%를 쓰고 나머지 한 7, 8%가 이제 기타 적립금이라고 하는데 그 사용처는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립금을 많이 남기고 그걸 자신의 자산 축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용처가 확실하지 않은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금액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또 써서 이제 도덕적인 문제까지 드러났던 적이 있는데 이 적립금을 자신의 어떤 개인 법인의 소유 자산으로 보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또 새로운 장학금 제도들을 이렇게 도입하면서 학교에 폭넓게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나요? 네, 사실은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는 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보면 7조가 좀 넘는데 정부 예산을 비롯해서 등록금 지원은 5조가 넘거든요. 사실은 정부가 예산을 안 쓰지는 않는다. 많이 그것도 이제 몇 년 사이에 많이 확충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학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을 쓰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학교육 체계 내에서 사학재단의 파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재단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적립금 규모라든지 자구 노력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정부가 주는 등록금 이 지원은 사실은 바로 그대로 이제 사학재단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등록금은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장학금 방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전체 우리 부모님들이 내는 등록금은 계속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요, 관심이 높은 반값 등록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이 정책 거의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 정책을 돈을 얼마를 썼느냐를 기준으로 놓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달성을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등록금 부담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등록금 자체가 낮아져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재단의 역할이 커져야 되고, 대학들이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자구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위해서 이제 정책을 쓴다면, 예를 들면은 대학 운영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대학들은 사실은 사학재단이라 하더라도 비영리 법인으로서 국가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건설부터 운영까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공적인 개입을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단순히 등록금위원회가 아니라 이사진이라든지 학교법인이 뭔가 결정한 이사구조, 그다음에 논의구조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방식으로 사실 정책을 추진해야 실질적인 이제 반값 등록금이 가능해진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싱크탱크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이은경 연구원이었습니다. 16km 복합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이 모두를 가진 또 하나의 그랜저. 28년 그랜저의 혁신을 하이브리드로 이어가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3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는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을 걸었죠.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대화창은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Yes or No. 오늘은요, 일본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과서 지침,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 문제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내국신용장 매입 추심 전자 알고 가시게요. 뭐? 개설 통지에 이어 매일 추심까지? 내국신용장 전체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창에 전자내국신용장을 치세요. 늦기만 하니까. 2월부터는 내국신용장 업무는 이제 은행 가면 안 돼.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함께합니다. 네, 주요 경제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이 계속해서 연일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이 나와 있습니까? 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가 많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많아서 다양한 대체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과 부동산 거래 등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재에는 일반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백화점 회원 등록, 패밀리 레스토랑 회원에 가입을 할 때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주민등록 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아이핀이나 운전면허 번호, 또 여권 번호 등을 같이 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월에 이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취업 문제 짚어보죠. 워낙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기업들이 내놓는 취업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데 삼성그룹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삼성그룹이 왜
새로운 대책을 또 내놨다가 다시 취소했는지요? 네. 삼성이 총장 추천제라는 제도를 올해 신입사원 채용부터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각 대학 총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입사 지원자들에게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자 대학에 할당 인원을 정해주는 것을 두고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 대학의 추천 인원이 영남 지역보다 적은 것을 두고 지역 차별 논란으로 번지기도 하고, 또 여대가 여자 대학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은 각 대학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혼란을 줘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하고 이 제도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올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은 직무적성 검사를 포함해서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올해 삼성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면 된다는 거죠. 네. 자, 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오리고기와 닭고기의 판매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오리고기와 닭고기 매출액이 발병 직전 열흘간보다 각각 43%와 13%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각각 20%와 5%, 또 36%와 18%로 급감을 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은 일단 설 대목을 앞두고 이처럼 매출 급감이 나타나자 대책 마련에 분주하고 있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재고 물량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전량 폐기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성 제품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판매사원을 통해서 안심조리법 등도 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익혀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냉철한 법의 논리로 풀어봅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네, 담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담배 때문에 건강에 피해를 입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담배 소송을 하기로 이렇게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다음 달이면은 무려 3,300여 원 규모의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또 새해를 맞아서 금연을 결심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또 설날 앞두고 다시 한번 하자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박준현 변호사님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에 나선다.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 우리나라는 의료 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납부된 보험료를 이 공단이 관리하면서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죠. 지금 공단 입장은 이 담배 회사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적지 않은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킬 게 아니라 담배 회사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 즉 그 흡연의 원인된 암 발병으로 인한 비용을 일정 부분 담배 회사도 책임지라는 취지로 소송을 내기로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담배로 인해서 각종 질환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낸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건보공단이 재정에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공식적으로 청구한다. 이런 거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길 가능성 있습니까? 지금 이제 공단이 소송 과정에서 어떤 논리를 펼치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담배 회사 측도 사활을 걸고 대응을 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이 현 시점에 승소 가능성은 워낙에 쉽지 않습니다. 네.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해서 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긴 합니다.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례와 관련해서 이 담배 회사 측은 판결 때문에 배상금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 소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 배상액을 합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한 25년간 263조 원이라는 어떤 거액의 배상금을 서로 간에 합의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담배 회사가 진다 그러면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긴다 그러면은 담배 회사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이 존립 문제가
걸린 거겠어요. 네, 청구거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공단 측에서 어느 정도의 액수의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어떤 안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긴 하지만은 최대한 3천억 원 상당의 어떤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액수가 적지 않고 또 이 단발적인 소송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되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타격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소송 자체만으로 놓고 봐도 금연하라 이런 어떤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소송이 이슈화되면서 국민적인 관심이 큰데 예. 여러 가지 한번 짚어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소송의 어떤 승패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단 측은 이 소송을 통해서 흡연의 폐해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공감대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그 담배 사업자의 수익금 일부를 뭐 흡연 피해 치료 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든다거나 또 소송 과정에서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이슈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담배 사업자의 수익금의 일부를 네. 건강보험공단이나 정부가 받아서 예. 치료비에 사용하는 법안. 예. 뭐 이러나 저러나 담배 회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사면 초과네요. 네. 그렇지만 일단은 이 소송이 현재까지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승소한 사례가 지금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 이전에도 담배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지금 우리나라에 알려진 사례가 한 4건 정도 있었는데. 4건이요? 예. 한 건은 열심히 해서 쥐고 나서 그냥 항소를 포기한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네. 지금 한 3건 정도가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2건이 있고 네. 한 건은 지금 고등법원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건의 1심 판결은 1, 2심 판결은 모두 2건의 1, 2심 판결은 그 담배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개인이 제기한 소송 건수가 4건 정도 있다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언급해 주셨는데 예. 그러면 개인이 제기한 소송과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하는 소송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담배의 유해성이나 담배와 질병의 뭐 인과관계, 뭐 담배 제조나 판매 과정의 위법성 등 이런 소송 과정에서 다뤄질 사실적 법리적 쟁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 소송의 성격이나 뭐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소송의 성격, 예. 배상의 범위는 뭐 액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소송의 그렇습니다. 성격이라는 게 어떤 차이를 말하나요? 이제 공단이 제기하는 소송의 성격을 저희가 법리적인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구상금 청구 소송이 뭐냐면은 내가 남을 대신해서 일정 금액을 제3자에게 변제했을 때 그 변제한 돈을 책임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고요. 이를 소송의 형태로 제기하는 것을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구상금 청구 소송이란 어떤 그 예가 있습니까? 뭐 일례로 이제 그 저희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산재보험금을 일단 지급하고 또 산재의 원인과 관련된 책임자한테 그 보험금 상당액을 달라는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걸 일종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폐암에 걸린 사람한테 공단 측에서 진료비 지출을 하고 또 폐암의 원인된 담배 회사에게 그 지출된 비용을 달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이 구상금 청구 소송이 일종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건가요? 손해배상의 범위도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차이를 말합니까? 개인이 제기하는 소송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피워서 내가 어떤 질병을 얻게 됐다. 그럼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청구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공단 같은 경우에 지출된 치료비만을 달라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범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소송이 제기되면요, 흡연이 폐암 등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예.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다 뭐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가능한가요? 건강보험공단 측 얘기에 의하면은 우리가 건강진단을 받을 때 흡연 여부를 표시한 사람을 추적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이 폐암이나 어떤 질병 발병률에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인과관계 판단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주장이고요. 또 이러한 데이터가 전산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잘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소송에서 굉장히 큰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흡연과 폐암과의 연관성을 이제 이런 것이 상당히 쟁점이 됐는데 뭐 인정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예. 개인들이 낸 소송이 패소한 건 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개인들이 낸 소송의 2심에서 이 담배 회사 측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은 폐암이나 후두암 중 일부는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인정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인과관계 인정이 어떤 역학적인 인과관계의 인정인 것이지 그 개별적인 사람이 정말 그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소송에서 진 것입니다. 아, 일반적인 것은 인정됐지만은 바로 그 소송 당사자라든지 개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개인마다 흡연 기간이 다를 수 있고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생활환경이나 직업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어떻게 통계학적인 인과관계나 어떤 역학적인 인과관계를 개별적 인과관계로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현재 지금 법원의 입장인 거고요. 네, 그렇군요. 담배 회사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담배 회사 측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역학적 인과관계로 불법 행위를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제품에 결함이 있다거나 담배 회사가 정말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도 함께 입증돼야 된다는 것이 담배 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흡연 기간이 다르고 유전자가 다르고 또 환경 요인이나 또 위험 인자에 노출되는 기간 같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 사람마다 이 담배로 인한 피해를 입증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배 사업 이게 이제 전매권 아니었습니까? 지난 2002년에 이제 민영화가 됐는데 이 담배 회사가 정부 책임을 오히려 정부 책임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나요? 뭐 지금 현실적으로 담배 회사 측에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논리의 하나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은 2002년 이전까지는 정부가 관리를 했는데 이 담배로 인한 흡연의 피해는 계속 누적되어서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국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냐 그런 어떤 논리를 개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담배 회사 측이 지금 뭐 직접적으로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적인 판단이죠. 네,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다. 뭐 유전적 요인도 상당하고. 근데 담배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뭐 담배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암이라는 게 유전적 요인이 있다라고 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환경적 요인도 개개의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담배 회사 입장에서는 좀 나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또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했다라고는 보긴 어렵고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만약 담배로 인한 그 어떤 피해가 그 담배가 주요한 원인이고 또 담배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죠.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면 책임 범위는 제한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소송도 나오고 또 금연을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담배 자체가 거의 마약이나 뭐 독극물처럼 이제 취급되지 않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야, 너무한다. 그래서 흡연권이라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개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담배 회사 측에서 이제 담배를 피고 안 피고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는데 그로 인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건 가혹한 게 아니냐 하는 게 담배 회사 입장이긴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공단 측은 담배라는 것 자체가 피울 때는 온전히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한번 피우고 난 다음부터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 중독성의 원인이 담배 회사 측의 어떤 책임이 있다면은 이건 온전히 자발적 흡연으로 보기 어렵지 않냐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네, 책임 문제, 인과관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청취자분 의견 한번 같이 하시죠. 8459님인데요. 형님이 폐질환으로 고생을 했던 터라 건보공단이 소송 근거를 마련했다는 변호사님의 말씀이 귀에 확 들어옵니다. 혹시 건보공단에서 이번에 승소를 할 경우 개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건보공단과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까? 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이제 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지출된 그 의료비에 대한 그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보공단 소송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공단 측이 승소를 한다면 쟁점 부분은 비슷하기 때문에 개인이 소송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 개인이 소송을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네. 그럼 앞서요. 소송의 2심,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 일부는 암과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판단도 나오긴 했다.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럼 왜 개인들이 졌습니까? 그 2심에서 일부 암 같은 경우에는 흡연과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어떤 그 판단을 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법행위 소송의 본질은 인과관계만으로는 완전한 입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인과관계의 전제가 되는 고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었어야 하는 건데 이 2심 판단은 담배는 제조상 하자가 없고 제조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담배 회사에 손을 들어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이 졌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앞서 담배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다. 우리는 위법성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번에 3천여억 원 규모의 소송을 하기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연 어떤 반론을 지금까지 이렇게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인과관계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빅데이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히 입증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위법성 문제죠. 이 부분은 현재 그 담배 제조 과정의 각종 첨가물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런 정보가 공개된다면 뭔가 문제되는 것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니코틴을 고의로 조작했다는 주장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공단 측의 어떤 내부 고발자나 또 공단 측의 내부 자료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담배 제조 과정에서 뭔가 숨겼다, 감췄다, 정보를 제대로 위해한 물질들을 공개를 하고 있지 않다. 예.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정보 청구를 하면은 담배 회사는 뭐라고 반박하면서 제공을 안 할까요? 정보 제공을요? 이전에 소송 과정에서는 우리가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입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전에 이제 개인들이 패소했던 사례들에 있어서는 공단 측에서 자료 제공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합니다. 공단 측이 담배 회사 측이죠. 영업비밀이라고 예, 영업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소송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를 입수하기 용이할 것이고 또 내부 고발자가 또 어떤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배 회사가 흡연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렸는지 여부, 알려야 된다. 뭐 이런 당위성도 쟁점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전에 경고 문구가 있기 전에는 이런 주장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 경고 문구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알리고 있죠. 그런데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있냐. 또 이러한 위험성을 또 축소한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면 또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 문제에 대해서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죠?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네, 오늘 yes or no 질문. 일본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교과서 지침, 정부의 강경 대응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받은 문자 자체 집계한 결과는요. yes or no 비율이 9대1로 yes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인데요. 네, 그래도 좀 더 일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2764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월 28일 화요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